자, 인문 3 코나투스입니다. 자, 먼저 1문단. 코나투스는 사물이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라고 정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요, 서부 철학에서 코나투스는 수천 년에 걸쳐 여러 철학자에 의해 정의되었답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니까 딱 우리는 여기에서 뭘 일단 눈치챌 수가 있어. 이 글이 통시적 구성, 즉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다양한 철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는 어떤 통시적 지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눈치챌 수 있을 거야. 자, 그렇다면 통시적 지문이 나왔을 때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될까? 얼마나 많은 인물들을, 얼마나 많은 시대를 언급하고 있는가? 즉 정보의 양이 얼마나 많은가를 빨리 판단해 줘야 돼. 그래야지 자리만 잡아놓고 문제로 먼저 갈 것인가, 아니면 지문을 좀 그나마도 좀 꼼꼼하게 읽고 문제로 갈 것인가를 선택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보니까 빠른 읽기로 한번 해보자고. 빠른 읽기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파예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중세의 스콜라 철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파, 중세의 스콜라 철학, 그리고 르네상스 철학자들까지, 중세 이후죠 이들이. 이렇게 고대 그리스, 중세 이후까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걸 일단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문단으로 가봅시다. 이문단 보니까 여기에 네모가 쳐져 있어요. 다행히 근대 철학자들에게도 이어졌대. 네모가 쳐져 있다라는 건 얘가 메인 토픽이라고 일단 출제자가 우리에게 힌트를 준 것이지만, 그걸 무조건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게 됐을 때 마주하게 되는, 즉 우리가 난점을 읽는데 난점을 느끼게 되는 어떤 포인트가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메인 토픽이거든. 그러니까 일단 참고적으로만 보고 우리가 가보자고.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보니까 데카르트가 나오고 있어요. 또 눈으로 우리가 쫓아가면서 봅시다. 그 다음에 홉스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3문단으로 가볼까요? 3문단에 보니까 드디어 A가 나왔는데 여기서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것이 스피노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스피노자의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 역시 4문단에서 어떻습니까? 스피노자의 얘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즉 스피노자가 가지고 있었던 코나투스의 정의, 스피노자가 가지고 있었던 코나투스의 개념, 즉 이것이 메인 토픽, 실질적인 메인 토픽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판단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눈으로 스킵하면서 읽을 때 놓쳤을 수도 있지만 언급되고 있는 어떤 대상들이 몇 개 정도야. 고대 그리스 스토아파, 중세 스콜라 철학, 르네상스 철학자, 여기 1문단에서 3개. 그리고 근대의 철학자들 데카르트, 홉스, 그리고 스피노자 3개. 그치? 자, 이 정도가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렇게 많은 다수가 언급되고 있지 않다. 즉 막 이렇게 나열되는 식으로의 정보량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이 각각 어떠한 것을 주장했는가 라고 하는 디테일들을 조금 파악하고 넘어가야 되는 지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꼼꼼하게 좀 읽어보자 라고 판단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통시적 구성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어떤 시간,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철학자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제시가 됐을 때 거기에 어떤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무엇인가가 보통 주어지게 되거든. 자, 그런 즉 분류의 기준, 변별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중점으로 파악을 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밑줄을 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봅시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파를 볼게요. 여기에서 일단 보니까 하지만 스토아파는 코나투스를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래요. 동물만이 가지는 특성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콜라 철학에서는 어때요?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적 사물이 not only A but also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대요. 자, 그래서 모든 유기적 생명체가 결국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코나투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항목이 분명히 있을 거야. 거기에 따라서 변별적 자질이 지금 주어지고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자, 그치? 그 다음에
르네상스 철학자들에서도 그게 이어진다면 일문단은 아마 요 누가라고 하는 이 분류의 기준을 가지고서 아마 이 세 가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봅시다. 르네상스 철학자들은 코나토스가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이라는 기존의 견해를 받아들이면서 코나토스를 유기적 생명체뿐만 아니라 나돌리, 버돌소, 무기물도 가진 속성이라고 얘기했다. 오케이, 됐네. 또한 르네상스 철학자들은 인본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을 제약시하던 종교와는 달리 어떻습니까? 인간의 욕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자기 보존의 욕망인 코나토스 또한 인간이 당연히 가진 속성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 우리가 지금 2문단부터는 근대의 철학자들을 다루게 되니까 1문단에 제시된 사람들은 우리가 일단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자, 일단 근대 이전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근대 이전에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자, 스토아 학파, 그 다음에 스콜라 철학, 중세의 스콜라 철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르네상스 철학자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루가는 분명히 차이를 나타낼 거야. 그런데 변별적 자질이 그 분류의 기준점이 되는 게 루가 하나밖에 없을까? 다른 건 없을까? 자, 우리가 읽어 내려왔을 때 지금 어땠어? 자, 정의가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근데 얘는 받아들였다고 얘기했거든. 르네상스 철학자들은 받아들였고 스콜라 철학자들은 어떨까? 뭐 거기에 대한 별도의 그따진 설명은 없어.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는 어떨까? 역시 그냥 그대로 이 코나토스의 정의는 받아들였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정의는 지금 스토아 학파, 스콜라 철학자들, 르네상스 철학자들 전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스토아 학파는 동물만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스콜라 철학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유기적 생명체, 간단하게 유기체라고 합시다. 그리고 르네상스 철학자들은 어떤 겁니까? 유기체 플러스 무기체, 무기물, 무생물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하나 뭐 별도로 메모를 하나 남겨놓는다면 이 르네상스 철학자들은 어떤 거야? 인간의 욕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라는 점이 뭐 뜬금없이 생뚱맞게 여기에 그 부연돼 있었다라고 하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우리가 갑시다. 이 문단. 자기 보존의 욕망이라는 코나토스의 의미는 근대의 철학자들에게도 이어졌지만 기존의 관점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자연을 이해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라고 하는 데에서 굉장히 특징이 되겠죠. 자, 무기물도 코나토스를 가지고 있다는 르네상스 시대의 인식을 이어받아 이를 물체의 운동에 적용하고자 한 것이다. 자, 여기에서 물체의 운동, 이거를 뭐 그 같은 뜻으로 봐도 좋을 것 같아. 데카르트는 어떤 물체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속성을 코나토스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다른 외부의 힘이 간섭하지 않을 때 날아가는 공이 관성에 따라 동일한 방향으로 계속 운동을 지속하는 것은 방향과 운동량을 보존하려는 일종의 자기 보존의 욕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좀 봐야 될 게 있는데, 표시를 남겨야 될 게 있는데, 데카르트는 지금 어떻습니까? 근데 이전의 학자들, 얘를 세모라고 볼게요. 얘들하고 달라요. 그럼 얘가 이제 데카르트가 역세모가 되겠지. 어찌됐건 코나토스에 담긴 생물학적인 함축적 의미를 제외하고 어떤 물체의 상태를 기술하는 중립적인 표현으로만 코나토스를 사용했대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생물학적인 함축적 의미를 제외했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 또 어떤 물체의 상태를 기술하는 중립적인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앞에 만들었던 어떤 것들을 다시 한번 갖고 와서 이걸 확장해 보자고요. 자, 그래서 자, 복사해 볼게요. 조금 작게 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뭐가 추가되는 겁니까? 근대가 지금 추가되는 거거든요. 근데 근대에서 추가가 될 때 근대 이전과
다른 봐봐. 근대 이전과 근대를 차별화시키는 포인트는 지금 뭐였어? 여기에서 정의 누가가 아니라 하나가 더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자연을 이해해. 자연 이해.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뭡니까?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또 활용을 했다는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여기에는 일단 정보는 다른 거. 근데 이전에 스토아파나 스콜라, 르네상스 철학자들이 어떤 그 생각을 했다는 정보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데카르트는 어땠던 겁니까?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데카르트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생물학적인 함축적 의미를 제외하고 어떤 물체의 상태를 기술하는 중립적인 표현으로만 코나투스를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좀 주어졌나? 어찌됐건 자기 보존의 욕망이라는 첫 줄을 보자고. 자기 보존의 욕망이라는 코나투스의 의미는 근대의 철학자들에게 이어졌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데카르트뿐만 아니라 홉스도 이것을 우리가 그 뜻을 받았다는 거야. 근대의 철학자들은 같이 다 받았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예외가 뭐 다른 예외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지금 한 명 더 언급된 게 스피노자도 아마도 요거는 해당이 되겠지. 근대 철학자들의 공통적 특징으로 얘기가 된 거니까. 그리고 유기체도 갖고 있다라는 건, 무기체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르네상스 철학자들의 것을 전부 다 적용을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기체 플러스 무기물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견해도 이 세 명에서 아마 공통적으로 지금 그 적용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되겠습니까? 요거는 르네상스 거를 우리가 어떻게 된 거야? 그대로 물려받은 거니까. 됐습니까? 그런데 자연을 이해하고 물체의 운동으로 본다는 점에서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문단에 지금 새로운 분류의 기준이 된 거거든요. 자, 그 분류의 기준에서 이 운동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여기서 별도로 적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생물학적인 의미는 어떻게 된 거야? 없고 뭔다 중립적이라고 메모를 남겨놓읍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홉스도 우리가 볼게요. 자연의 이해를 위한 방법으로 코나투스를 활용해야 돼요. 홉스는 코나투스를 인간이 알기 어려운 단위에서 벌어지는 물체의 운동이라고 말했고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운동은 코나투스의 집합이라고 하였습니다. 홉스는 거기나 말하기 같은 인간의 움직임도 코나투스에 의한 것으로 보았는데 인간의 움직임도 역시 코나투스인 거죠.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심장을 통한 혈액이 수환된 인체의 자기 보존을 위한 생명운동 역시 생명운동 역시 코나투스에 의한 것이 되는 겁니다. 즉 홉스에 따르면 코나투스는 어떠한 방향으로 향하기 위한 노력이며 인간의 자기 보존 욕망도 생존이라는 방향성을 갖는 노력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내려진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정리된 것들은 전부 다 홉스가 가지고 있었던 자연의 이해를 위한 방법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기서 이 메모를 굳이 우리가 남길 필요는 없거든. 이렇게 밑줄을 쳐놨으니까 요걸로 이 정보가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이제 산문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잠깐 정리하고 가야 될 건 뭐냐면 여기까지는 지금 지문이 굉장히 쉬워. 왜? 우리는 말이야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실 그 학습을 한다는 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어떤 체계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받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이해력이 이해하기가 쉬워. 습관적으로 그것을 어찌됐건 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 그런데 이 지문을 봐봐. 누가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항목에서 지금 어때? 일단 되게 일관적으로 지금 얘네가 전부 다 변별이 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때?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코나투스를 쓰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분류 기준을 가지고서 근대 이전과 근대가 지금 명확하게 분류가 되고 있잖아. 자, 이렇게 일목요연한 체계가 나오게 된다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문이 전혀 어렵지 않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어디서부터 어려워질까? 분명히 산문단부터 어려워질 겁니다. 왜? 산문단은 이 체계를 조금 받아들이겠지만 이 체계의 어떤 면들은 분명히 스피노자에게도 적용이 될 거야. 하지만 이거하고는 또 전혀 다른 맥락에서 스피노자가 만약에 정의가 된다면 일목요연하게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을 느끼게 될 거거든. 그럴 때 우리가 정교한 읽기의 요령이 필요해지는 거야.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산문단, 사문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요. 일단 산문단입니다. 스피노자 역시 다른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보존을 위한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코나투스를 바라보았다. 즉 정의는 그대로 오케이가 된 거야. 받아들인 거지. 스피노자에 따르면 실존하는 것은 신 또는 양태이다. 빨리 가볼게요. 신은 어떻게보다 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이거나 정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나대입니다. 그 자연 그 자체이며 무한한 속성을 가진 유일한 실체입니다. 실제의 여러 속성이 유한한 형태로 나타난 모습이 뭡니까? 양태입니다. 얘는 유한한 형태예요. 양태. 자, 그래서 인간이나 기타 모든 사물은 양태로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봅시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후의 내용을 읽었다면 알겠지만 기타 모든 사물과 인간이 사실 또 작은 여기에서 이 양태에서 세분화가 되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조심해야 돼. 자, 여기에서 스피노자는 코나투스를 뭐라고 정의했어? 모든 양태가 자신을 보존하려는 성향이라고 보았다. 그러면 과거의 철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하고 그 코나투스의 정의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점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어떤 정보가 주어질 때 기존의 골격을 벗어나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얘기를 하게 됐을 때 다른 철학자들과는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어떤 판단들을 우리가 또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봐봐,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것은 뭐냐면 다 스피노자 역시 다른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보존을 위한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코나투스를 바라본 건 변동이 없어. 즉 다시 얘기해서 정의는 받아들인 거야. 그럼 얘는 뭐야? 모든 양태가 자신을 보존하려는 성향이라고 했다. 달라지는 점이야. 그 다른 철학자들에 비해서 얘가 바라보는 코나투스에 대해서 부가한 그 부연의 의미, 더 추가되는 의미, 더 세분화된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코나투스는 계속 읽어볼게. 코나투스는 사물이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의도적이거나 지향적인 성격을 갖지 않고 코나투스가 없다면 양태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으므로 자신의 존재를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유기체뿐만 아니라 나돌리 모든 무기물도 양태에 해당하므로 양태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어. 자신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보인다고 하였지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지금 똑같은 걸 받아들인 거네. 그치? 인간의 코나투스는 다른 사물들의 코나투스하고는 다르게 의도적이거나 지향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하였다. 자, 보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가 오게 되는 거야. 아까 지금 여기서 받아놨었지. 인간의 코나투스를 역세모로 받았잖아. 그리고 다른 사물들의 코나투스를 세모로 받았잖아. 그치? 여기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놓은 게 있었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인간의 코나투스는 어떻다는 거야? 의도적이거나 지향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거지. 그럼 다른 사물은 아까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의도적이거나 지향적인 성격을 갖지 않고. 자, 이게 지금 혼란스러울 텐데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까? 여기를 잠깐 정리를 하고 가자고. 지금까지 읽었던 걸. 자, 일단 앞에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갖고 와볼게. 이미 갖고 와서 그러면 여기다 펼쳐놓고 우리가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자, 스피노자는 지금 어떤 겁니까? 정의를 어떻게 된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누가 가지고 있느냐? 유기체 무기물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얘가
얘가 지금 이 정보에서 지금 우리가 좀 생뚱맞아지는 것은 뭐냐면 자연을 이해하고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는 방식의 내용의 범주에서 스피노자가 언급되고 있는 정보가 지금 없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돼? 새로운 차원의 문제를 갖고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일목요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야. 그런데 스피노자의 견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되게 지금 방대하게 3문단에 걸쳐서 방대하게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 그럼 얘를 지금 뭐냐 특별한 부분을 어떻게 내야 돼? 따로 빼갖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다만 이 부분에서 얘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인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유기체와 무기물이 다 되는 건 맞는데 얘는 그 이전에 뭐 어떤 구분을 했던 거야? 모든 실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피노자의 생각만 갖고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 밑으로 쓸게. 실존에는 뭐가 있어? 실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이 있고 양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저기 뭐냐 코나토스를 가지고 있는 건 뭐야? 양태만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 양태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른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양태가 있고 뭐가 가지고 있는 양태가 있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태가 있는 거야.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태는 다른 사물과 어떤 점에서 달라? 여기에서 우리가 기준점이 뭐였어? 지금 다시 보니까 의도적이거나 지향적인 성격을 갖지 않는 게 다른 사물이고 인간의 코나토스는 어때? 의도적이거나 지향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얘기했잖아 얘는. 그치? 그러니까 의도나 지향성이라고 하는 항목을 설정했을 때 다른 사물은 이게 없어요. 근데 인간의 코나토스는 이것이 있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자, 마지막 3문단 갑시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더 나은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타인과의 공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코나투스는 아까 그 정의 내렸으니까 그냥 메모쳐보자고.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에요. 현실적인 양태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화가 가능합니다. 인간은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자극을 받게 되고 이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변화를 주게 된다. 스피노자는 이런 자극과 변화의 과정이 자극과 변화의 과정이 뭘로 나타난다는 겁니까? 기쁨과 슬픔이라는 두 가지의 원초적인 감정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쁨이 나타나면 경우의 수를 표시합시다. 코나토스가 증가하고요. 슬픔이 나타나면 역시 경우의 수를 표시합시다. 코나토스가 감소하게 되는데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코나토스의 증가를 지향하는 쪽으로 행동한다. 코나토스의 증가를 지향하는 쪽, 즉 기쁨이 나타나는 쪽을 얘기하는 거죠. 한편 인간은 코나토스를 감소시키는 타인과 관계를 맺기도 하는데 이는 왜 때문입니까? 왜곡된 욕망으로 인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관계를 맺기도 하는데도 역시 경우의 수를 표시해 볼게요. 감소시키는 어떤 특수한 경우니까 CF의 경우인데 이거는 뭐냐? 왜곡된 욕망으로 인해 발생한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타인과의 관계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인식을 수정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코나투스의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그러니까 뭡니까? 감소시키는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경우의 수가 있는 거고 어떤 거예요? 여기서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코나투스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의 수도 있다는 거죠. 경우의 수를 일단 표시를 해둘게요. 자,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스피노자는 인간의 기쁨을 지향해야 된다는 거고 또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타인과 함께 기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공동체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자, 이거 내용 다시 한번 이해하기 좋게 한번 정리를 하고 가볼게요. 보게 되면 이 코나투스는 코나투스는 이제 이 기쁨과 슬픔이라는 두 가지 원초적인 감정으로 나타나는 거지. 근데 기쁨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코나투스는 증가하게 돼요. 자, 그런데 슬픔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뭐 증가한다 이 표시가 필요 없었겠네. 슬픔이 나타나게 되면 코나투스는 이렇게 감소하게 되겠지. 자, 그런데 타인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해볼게.
타인과의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슬픔, 즉 이 감소시키는 타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경우의 수는 뭡니까? 왜곡된 욕망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어떤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잘못된 인식을 수정해서 기쁨이 늘어나서 코나투스가 증가하는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지. 잘못된 인식 수정.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코나투스는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요 얘기로 이렇게 정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이 코나투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즉 기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공동체의 필요성을 주창했다. 오케이?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풀이로 갈게요. 문제는 굉장히 굉장히 무난합니다. 편안하게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예요.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통시적 관점에서 중심 화제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정답 1번. 굉장히 명확하게 그냥 바로 찾을 수 있는 정답이었고요. 2번에 코나투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건데요. 스투아파는 코나투스를 식물이 아닌 동물만 가질 수 있는 특성이라고 생각하였다. 여러분들이 그 메모를 남겼다면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1번 맞는 얘기입니다. 코나투스를 사물이 가지는 자기 보존의 욕망이라고 보는 관점은 근대에도 이어졌다. 확실히 맞고요. 르네상스 철학자들은 종교적 관점과 인본주의를 결합하여 인간의 욕망을 부정적으로? 아니지. 긍정적으로 평가했잖아. 적절하지 않은 걸 찾은 거니까 정답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 볼게요. 근대의 철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물체가 관성의 운동을 지속하는 원인을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건데 코나투스 때문이라고 왔다? 이거 맞는 거니까 틀려요. 이번에 홉스는 매우 작은 단위에서 벌어지는 물체의 운동이 모여 인간의 행동을 이룬다고 보았다. 뭐라고 표현이 돼 있었지? 알기 어려운 단위의 운동이라는 표현이 쓰였던 것 같은데 그게 작은 단위라는 뜻이었나? 이거 굉장히 좀 수상한데 이거 고민이 좀 돼. 이거 퀘스천 마크 남겨두고요. 3번에 홉스는 코나투스에 담긴 생물학적인 함축적 의미를 제외하고 물체의 상태를 기술하는 중립적인 표현으로만 코나투스를 사용하였다. 굉장히 맞는 선지 같은데 홉스가 아니죠. 이거 데카르트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정답 3번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2번 선지 기억해둬야 되겠지? 우리가 알기 어려운 단위의 운동이라고 하는 건 매우 작은 단위에서 벌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물체의 운동이 그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게 같은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여기에서 3번에서 우리가 다시 또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내신 문제에서 또 우리가 수능 특강이 많이 다뤄지니까 이런 데서 정보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문제 4번 봅시다. A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A는 지금 우리가 산문단을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전부 다 의지와 욕구, 의지와 욕구, 의지와 욕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만 보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봤을 때 의지와 욕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보면서 이 선지를 골라내야 될 것 같아. 자, 우리가 일단 잠깐 이 4번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로 정리를 해놨었는데 봅시다. 실존하는 것은 신적인 것이 있고 양태가 있어. 신이 있고 양태가 있는데 코나투스는 양태만이 가지는 거지. 그런데 다른 사물들의 이 코나투스는 의도나 지향성을 가지지 않는데 인간만 이 코나투스를 가진다고 얘기했어. 근데 인간의 코나투스는 다시 세 가지로 세분화되는데 의지가 정신적인 거에서 발현되는 거라면 욕구는 뭐야? 정신과 육체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거지. 근데 얘는 본능적인 거야. 그러면 욕망은 뭐야? 이 본능을 의식했을 때, 즉 욕구의 의식이 결합이 됐을 때 우리가 욕망이 되는 거겠지.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고서 문제 4번을 볼게요. 자, A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의지와 욕구는 모두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기 위한 의식이 적극적인 외부 활동으로 나타나는 형태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의지는 지금 뭐였어? 정신적인 거에 대해서만 나타나는 거였거든? 그렇다면 1번은 탈락하겠지. 2번에 인간의 코나투스가
의지와 욕구로 나뉘는 것은 인간만이 유일한 실체의 속성을 담고 있는 양태이기 때문이다. 인간만이 유일한 실체의 속성을 갖고 있는 양태야? 아니야. 다른 것들도 갖고 있어. 다만 인간의 코나투스는 양태 중에서 인간의 코나투스는 어떻다고 해서 뭐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니까 2번도 탈락. 3번도 볼게요. 의지와 욕구의 결합으로 욕망이 나타난다? 아니잖아. 욕구에 의식이 결합됐을 때 욕망인 거잖아. 3번 탈락. 4번에 인간의 코나투스는 다른 사물들과 달리 의도적이거나 지향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요건 확실하게 맞지. 그 다음에 욕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욕망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서 조금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해. 의도적이거나 지향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능을 의식하게 되는 건가? 그렇게 확실하게 설명이 있었나? 거기 확실하게 설명이 있지는 않았거든. 하지만 이거 틀렸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어. 일단 5번 선지까지 보고 판단하자고. 인간의 코나투스가 의지에서 욕구를 거쳐 욕망으로 발전. 이게 욕구의 의식이 더해지면 욕망으로 간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의지에서 욕망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나? 그런 거 없었거든. 정답 4번 확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5번으로 갈게요.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달리기 선수 갑은 대회 때마다 대부분 상위권으로 입상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성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욕망으로 꾸준히 연습을 하였다. 자, 우리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아까 지금 뭘로 표시를 했었어요? 네모로 표시했던 거잖아. 그치? 이 욕구의 의지가 결합됐던 거야. 자, 욕망으로 꾸준히 연습을 하였다. 여기다 이렇게 해두자고요. 욕구 플러스 의식인 겁니다. 자, 갑은 1년 전에 참가한 대회에서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인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극도의 부진을 겪게 되었고 이전보다 훨씬 못한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 이후 슬럼프에 빠진 갑은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없었고 순위는 계속 낮아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갑은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하였고 다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유명한 코치를 찾아가 개선할 점을 만났고 여기서 찾았고 자,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뭘 판단할 수가 있어? 이게 사문단의 내용과 관련이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 자, 자신의 지난 경기를 분석하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다. 이후 참가한 대회에서 갑은 긴장하기도 하였지만 주변의 선수들과 경쟁하며 예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었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코나투스가 증가한, 즉 기쁨이 증가한 인간관계를 맺었던 거네. 그치? 자, 어찌됐건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선지를 봅시다. 1번 갑은 달리기 선수라는 양태로 존재하며 갑이 달리기를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뭐 특별히 틀린 거 못 찾겠고요. 2번 갑이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연습하는 것은 의식과 욕구가 결합한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이다. 그치? 어떤 욕망의 표현인 거지. 의식을 하는 거니까. 본능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잠깐만. 그치? 3번 갑이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코나투스가 본능적인 활동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심리적인 압박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만 짚어보자고. 성적을 유지해야 된다는 욕망으로 연습을 했던 거잖아. 그것이 그 욕망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감이 생기는 거잖아. 그렇다면 이 욕망이 단계에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능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본능적인 활동은 욕구거든요. 욕구의 단계였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심리적인 것이니까. 그렇다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갑이 슬럼프에서 벗어나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유명한 코치를 찾아간 것은 코나투스의 증가를 지향하는 쪽으로 맞는 얘기야. 5번 갑이 주변의 선수들과 경쟁하며 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었던 것은 경쟁 선수들과의 만남이 정신과 육체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좋은 어떤 관계를 맺어서 어떤 정신과 육체의 변화를 어떤 관계를 맺어서 타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신과 육체의 변화가 가져올 수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었거든. 자, 그러니까 5번도 맞는 거고요. 정답은 3번 확정하겠습니다.